자, 이번 시간에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 파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태양 에너지의 생성 부분 먼저 할 텐데요. 태양 에너지는 어떻게 생성이 되냐?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생성이 됩니다.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태양의 핵에서 일어나는데요. 태양의 구조가 핵, 지구도 핵이 가운데 있죠. 그 다음에 지구는 멘트리얼을 싸고 있는데 태양은 대륙 복사층이 있고요. 그 위에 대류층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일단 핵에서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수소의 원자 구조, 원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볼 텐데 수소는 양성자 1개랑 정자 1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헬륨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그 다음에 전자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원에서는 이렇게 원자를 다루는 게 아니라 원자 핵을 다뤄요. 그래서 이 수소 원자 핵 또는 헬륨 원자 핵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소 원자 핵을 우리가 기호로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수소니까 H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에 숫자가 들어가게 될 텐데 아래 들어가는 숫자는 양성자 수입니다. 양성자 수. 근데 이 양성자 수는 뭐라고도 표현을 하냐면 원자 번호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리고 전하량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플러스가 몇 개 있는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건 질량수라고 하는데 질량수. 이 질량수가 무엇이냐?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예요.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호를 보게 되면 수소 원자 핵인데 양성자가 하나 있고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가 1이니까 중성자는 없는 그런 수소 원자 핵이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헬륨 원자 핵도 한번 써볼까요? 헬륨 원자 핵은 양성자 2개, 일반적인 헬륨 원자 핵은 양성자 2개에 중성자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양성자가 여기에 쓰이면 되고요. 여기는 양성자랑 중성자 더한 개수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게 헬륨 원자 핵이구나 이렇게 알면 되겠죠. 그래서 수소 원자 핵 4개가 반응하여 한 개의 헬륨 원자 핵으로 변환이 되는데 이거 4개가 모여서 이게 하나가 된대요. 이때 에너지가 방출되며 이를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한다.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원자 핵이 되는 걸 보고 우리는 수소 핵 융합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태양에서의 수소 핵융합 반응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이 중간중간 과정을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첫 번째 단계랑 마지막 단계만 알면 되고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써놨는데 태양에서 수소 원자 핵 2개가 충돌하여 중수소 원자 핵이 된다. 이걸 보면은 약간 기호가 다른 걸 알 수 있죠. 똑같은 수소인데 얘는 질량수가 1이고 얘는 질량수가 2이다. 다시 말하면 얘는 양성자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얘는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합쳐서 2개다. 이런 말인 걸 알 수 있겠죠. 얘는 똑같은 수소인데 약간 질량이 다른, 물리적인 성질이 다른 그런 수소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수소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과정이 일어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과정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 중수소 원자 핵이 다른 수소 원자 핵과 충돌하여서 질량수가 3인 헬륨 원자 핵을 만든다. 얘랑 충돌해서 얘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얘랑 얘가 충돌해서 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랑 얘가 충돌해서 얘가 되고요. 여기서 2개가 빠져나가서 이렇게 되고 헬륨 원자 핵이 완성이 된다. 이런 과정입니다. 근데 이 중간 과정을 굳이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써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 거는 그냥 라만 하면 됩니다. 태양 에너지 생성 과정에서 수소 원자 핵 총 6개가 관여를 해요. 근데 단계별로 충돌하여 최종적으로 헬륨 원자 핵 1개와 수소 원자 핵 2개가 남게 되므로
에너지 생성에는 총 4개의 수소 원자핵이 헬륨 원자핵 하나가 된다라고 보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어차피 얘랑 얘는 뭐 똑같이 반응해서 똑같이 나오는 애니까 생각하지 말고 얘 4개가 헬륨 원자핵 1개가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다 합쳐서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핵융합 반응이 왜 에너지를 발생시키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일단 질량이 차이가 납니다. 반응 전과 반응 후에 그 물질들의 질량이 차이가 나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질량 결손이라고 할 겁니다. 이따 뒤에서 핵융합,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게 핵융합이죠. 뒤에서 핵분열도 배울 텐데 핵융합이든 핵분열이든 이런 핵반응이 일어나면은 무조건 질량 결손이 일어난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화학 시간에는 화학 반응식 배우면서 뭐 질량 보존의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 배우면서 반응 전에 물질들의 질량과 반응 후의 질량은 보존이 된다라고 배웠는데 이거는 화학 반응이 아니에요. 핵 반응이기 때문에 그 화학 반응의 법칙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질량이 무조건 변해요. 무조건 감소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질량 결손이라고 해요. 이 질량 자체가 그냥 우리 세계에서 사라진다고 보면 돼요. 이 사라진 질량이 어떻게 되냐? 그게 다 에너지로 바뀌면서 방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질량 결손에 의한 에너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 에너지를. 질량이 M인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 E는 다음과 같다. 에너지는 MC 제곱. 여기서 이 C가 의미하는 건 빛의 속도예요. 빛의 속도가 몇인지는 다 아시나요? 30만 km per second, 3억 m per second 이렇게 알면 될 텐데 굉장히 작은 질량이어도 이 값이 곱해지기 때문에 작은 질량이 줄어든 만큼 뭐 에너지는 작게 나온다가 아니라 질량이 조금만 줄어들어도 에너지는 굉장히 크게 방출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 핵 반응을 하게 되면은 질량이 아주 조금 줄어들어요. 아주 조금 줄어드는데 에너지는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식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라고 합니다. 질량과 에너지는 별개의 양이 아니라 서로 전환될 수 있는, 변환될 수 있는 양이다. 그러니까 질량이 에너지로 바뀔 수 있고 에너지도 질량으로 바뀔 수 있다. 이런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핵 반응을 하게 되면은 질량이 감소하고 그 감소한 질량만큼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 만약에 질량이 많이 감소했으면은 에너지도 그만큼 더 많이 방출이 된다.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 에너지의 특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태양 에너지들은 전환과 순환이 됩니다.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서 어떻게 전환 또는 순환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태양 에너지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일단 위도별로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이 복사라는 게 카피의 복사가 아니고 전도 대류 복사 배웠죠. 에너지의 전달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직접 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을 보고 우리는 복사라고 하죠. 태양 복사 에너지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다릅니다. 위도가 높은 쪽, 큰 쪽, 예를 들면 극지방이라고 하죠. 극지방은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가 굉장히 적어요. 반대로 적도지방은 들어오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적도지방은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는 거에 비해서 지구 복사 에너지가 방출되는 양이 좀 적어요. 들어오는 양이 훨씬 많죠. 그래서 에너지 과잉이라고 그러고 반대로 극지방은 들어오는 에너지가 적고 방출되는 에너지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부족하다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에너지는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려고 하니까 크게 봤을 때 대기랑 해수가 이렇게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불균형으로 대기와 해수가 순환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에너지 불균형 상태가 해소가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탄소 순환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일단 얘는 탄소 순환입니다. 탄소 순환.
태양 에너지는 탄소를 매개로 하는 순환 과정에 의해서 빛 에너지에서 화학 에너지로, 화학 에너지에서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데, 태양의 이 과정을 한번 볼게요. 태양의 빛 에너지는 광합성을 통해서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이 되죠. 포도당에 저장이 되며, 그래서 식물이 태양빛을 받아서 포도당을 만들 때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이 된다라는 소리예요. 이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는 식물에 흡수된다. 생물체, 이게 탄소가 흡수가 된다는 거죠. 생물체 내의 유기물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석유나 석탄과 같은 탄소 화합물인 뭐가 되겠죠? 화석연료가 된다. 그래서 이 화석연료를 지금 우리가 연소를 하면은 이산화탄소가 다시 대기 중으로 가죠. 그 다음에 그 대기 중으로 간 이산화탄소를 다시 식물이 먹고, 그 다음에 그 식물이 화석연료가 되고 다시 탄소가 대기 중으로 배출이 되고, 이렇게 탄소 순환에 태양 에너지가 관여를 한다. 왜냐하면 광합성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에너지 전환들. 태양의 열 에너지는 공기에 흡수되어 또는 물에 흡수되어서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다양한 기상현상을 일으킨다. 그 다음에 태양의 빛 에너지는 식물의 광합성 과정에 의해서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다. 화석연료는 열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전기에너지 등 다양한 에너지 형태로 전환이 되고요. 태양에너지는 태양전지에 의해서 직접 빛에너지에서 전기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핵발전 이야기를 할 텐데, 무거운 원자핵이 가벼운 원자핵으로 분열하는 현상을 보고 우리는 핵분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동영상 처음 시작할 때 핵융합에 대해서 배웠죠. 핵분열은 큰 원자핵이 작은 원자핵으로 쪼개지는 현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을 이용해서 핵발전,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이 핵분열은 어떻게 일으키냐? 우라늄 235에, 그러니까 얘가 질량수가 235짜리가 있고 238짜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발전에 이용하는 우라늄은 235짜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식으로 써보면은 우라늄이긴 한데 92번이고요. 질량수가 235짜리.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중성자. 중성자는 어떻게 쓰냐면 N이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양성자가 없죠. 0. 그 다음에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의 개수가 1이겠죠. 이렇게 쓰면 중성자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충돌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크립톤. 보시면 36, 9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바륨 56에 141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중성자 3개가 나오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빈칸에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얘는 지금 핵 반응이기 때문에 화학 반응에서 따르는 법칙과는 좀 다른 법칙을 따라야 돼요. 비슷하긴 한데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질량수 보존의 법칙입니다. 질량 보존이 아니에요. 질량수 보존의 법칙. 두 번째는 전하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이게 말은 어렵지만 쉬워요. 뭐냐면 전하량 보존. 아까 여기서 전하량은 아래 거라고 했죠. 플러스가 몇인가. 그래서 전하량이 보존돼야 된다. 반응 전에 전하량의 합은 92네요. 반응 후에 전하량의 합은 92죠. 그래서 전하량은 보존이 되었구나 라고 우리가 알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질량수도 보존이 돼야 돼요. 질량수는 여기가 더하면 236이죠. 오른쪽에도 236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더하면은 233이네요. 그럼 3이 부족하죠. 그래서 얘는 0이고 얘는 3인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런 물질은 없습니다. 그냥 중성자 3개가 붙어 있는 거라고 보면 될 텐데, 그래서 중성자가 그냥 지울게요. 중성자가 3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게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처럼 중성자가 3개가 나오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칸이 없는데 여기다가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핵분열을 하면은 이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데 이 에너지는 뭐에 의해서 방출이 될까요? 아까 배웠는데. 그렇죠. 질량 결손에 의해서 방출이 됩니다.
핵융합과 마찬가지로 이 반응도 결국에는 이거 질량 다 더하고 이거 질량 다 더해보니까 여기 질량이 더 크더라. 질량이 줄어들었다 라는 거고, 그 줄어든 질량만큼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핵발전을 하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원자핵이 쪼개지면서 큰 에너지와 함께 두세 개의 중성자가 방출이 되고요. 왜 두세 개라고 해놨냐면은 이건 이제 세 개가 방출되는 반응인데 두 개가 방출되는 반응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두세 개의 중성자가 방출이 된다. 방출된 중성자가 주위 우라늄 235짜리에 충돌하여서 연쇄적으로 핵분열이 일어난다. 지금 세 개의 중성자가 나간다고 했는데 이 중성자가 또 다른 우라늄과 충돌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세 번의 반응이 일어날 거고, 얘가 또 세 개를 방출, 얘가 또 세 개 방출, 얘가 또 세 개 방출하면은 그 다음엔 9번, 그 다음엔 27번, 그 다음에 81번 이런 식으로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쇄적으로 핵분열이 일어납니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핵분열에 대한 식 같은 거는 충분히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핵발전에 사용하는 재료들 또는 뭐 기관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일단 감속제가 뭐냐? 중성자의 속도를 감속시켜주는 애입니다. 중성자의 속도를 느리게 하여. 왜 느리게 하냐면 중성자는 원래 굉장히 빨라요. 근데 우라늄과 충돌해서 이런 반응을 일어나게 하려면 중성자의 속도가 좀 느려야 됩니다. 그래서 감속제를 이용해서 중성자의 속도를 느리게 해요. 그래서 충돌이 잘 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감속제. 주로 흑연이나 물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제어봉은 중성자를 흡수하여서 충돌 횟수를 조절하는 것을 제어봉이라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말했듯이 이 충돌이 연쇄적으로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걸 그대로 놔둬버리면 나중에는 한 번에 엄청나게 많은 우라늄이 핵반응을 하게 될 거고, 에너지도 굉장히 많이 방출이 되겠죠. 한 번에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방출이 된다라는 뜻은 폭발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폭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어하는 장치죠. 제어봉. 그래서 이 제어봉은 카드뮴이나 붕소를 사용합니다. 다른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 두 개는 공구개정 교육과정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핵발전. 특징이죠. 원자로에서 생산한 핵에너지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에너지를 생산한다. 그 다음에 대용량 발전이 가능하여 공급의 안정성, 수송 및 저장의 편리성, 비축 효과가 있다.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CO2가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굉장히 낮죠. 폐기물을 처리하기 어려우며 방사능이 유출될 경우 피해가 크다. 이런 단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번외로 감속제에서도 물을 사용하고 냉각수도 필요합니다. 냉각수에서도 물을 이용하고 여러 가지 물을 이용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 원자력 발전소는 항상 바다 근처에 설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설치 장소도 조금 제한적이죠. 그런 단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들어가기 전에 태양광 발전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다른 발전이랑 약간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발전은 터빈을 돌려서 발전기를 돌려서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이었는데 태양광 발전은 바로 빛을 받아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터빈을 돌리는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지 않아요. 굉장히 큰 특징이죠. 이걸로 시험 문제도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문제집이나 이런 거 문제를 풀어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발전기를 돌려서 나오는 전류들은 교류 전류예요. 근데 얘는 직류 전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전류가 나와요.
왜냐하면 태양 전지, 말 그대로 건전지 같이 전류가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태양 전지는 태양광을 직접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여서 사용하는 태양광 발전의 핵심 기술로 주로 반도체를 이용하여 만든다. 반도체를 이용합니다. 선생님이 1학년 때 진짜 가볍게 다룬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를 이용하여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를 붙인 게 뭐냐면 다이오드인데, 대표적으로 다이오드가 이제 PN 접합이라고 부릅니다. PN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태양광 발전에서 쓰이는 태양 전지도 이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림 보면은 P형 반도체랑 N형 반도체가 붙어 있죠. 근데 이제 다이오드, 특히 이제 발광 다이오드는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라면 태양 전지는 이 PN 접합 면에다가 또는 PN 접합 이거에다가 빛을 쏘게 되면은 전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현상을 이용한 거다라고 보면 돼요. 구조는 똑같은데 원리가 반대죠. 태양전지의 원리, 사실 이 부분을 이렇게 막 정확히 알 필요는 없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통합과학에서는 양공이란 단어도 잘 안 배우고 P형, N형 반도체에 대해서도 깊게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은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성취 기준에서 좀 벗어나요. 그래서 그냥 읽어보기만 할게요. 태양광이 태양전지에 다 흡수되면 태양광이 가진 에너지에 의해서 반도체 내부에 전자와 양공이 생겨요. 전자는 전하가 이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 양공은 안 배웠지만 플러스 전하를 띈다고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생기게 되고 이것들이 움직일 수 있다. 전자는 N형 반도체 쪽으로, 양공은 P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하게 되어서 기전력이 발생한다. 전압입니다. 이제 이렇게 나오면 말이 좀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초딩 때 또는 중딩 때 이런 회로를 만들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가 플러스 방향, 여기가 마이너스 방향의 건전지라고 할 때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라고 배웠죠.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니까. 반대로 전자는 이렇게 흐릅니다.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흐르는 현상을 우리는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표현을 하죠. 태양전지가 딱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P형, N형 있고 여기다 빛을 쏘게 되면은 어떻게 흐르냐면은 P형이 플러스 역할을 하게 됩니다. 건전지의 플러스. 태양전지는 건전지라고 보시면 돼요.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이 원리를 막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P형 반도체 쪽이 플러스다. N형 반도체 쪽이 마이너스다. 그래서 전류는 P형에서 N형으로 이렇게 흐른다. 전자는 N형에서 도선을 통해서 P형으로 들어간다. 이 정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방금 태양전지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 태양전지를 이용한 발전이 태양광 발전이다 라는 걸 알면 될 것 같고, 이 태양전지를 이용하여 태양광을 직접 전기 에너지로 바꾸어 사용하는 발전 방식이 태양광 발전입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태양전지 여러 개를 모아 만든 모듈을 다시 여러 개 조립한 어레이 형태로 설치된다.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보시는 그런 태양전지판들은 다 어레이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셀이 모여서 모듈이 되고 모듈이 모여서 어레이가 된다 라는 거. 태양광 발전의 장단점, 발전 시간이 제한적입니다. 밤에는 안 되겠죠. 구름이 많으면 안 되고 햇빛이 안 비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단점이죠. 그 다음에 반사하는 빛 때문에 인간화 축사에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단점이고, 넓은 설치 면적과 과다한 초기 설치 비용, 이것도 단점이죠. 하지만 한번 설치하면 관리 인원이 거의 필요가 없고요. 유지 보수 간편하고 환경오염 일으키지 않으며 에너지를 무한히 이용할 수 있다. 장점들도 꽤 많죠. 태양이 없어지지 않는 한 에너지를 무한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풍력 발전.
원리는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회전력으로 전환시켜 전기 에너지를 만든다. 얘가 돌아가면서 터빈 돌리고 발전기 돌리고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생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발전기와 연결된 날개를 돌리면 U도 기전력이겠죠? 발전기가 돌아간다는 소리는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고 전기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는데 날개를 통과하는 공기의 양이 많을수록 생산량이 커진다.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수록 생산량이 커진다는 소리죠. 장단점. 설치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다. 바람의 세기나 방향이 항상 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 그 다음에 소음이 많이 발생한다. 이 정도. 지금 배우고 있는데 모든 발전들은 장단점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험 볼 때 장단점에 대한 문제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장단점이 한 문제라도 나올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장단점이 이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이거는 단점이겠다, 이거는 장점이겠다 알 수 있을 거긴 한데 그래도 좀 외워둡시다. 지구 환경 문제. 화석연료 사용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면 지구의 기온이 빠른 속도로 높아지는 지구 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대체 에너지와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지구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전 방식,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이 큰 폭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러고 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기존의 화석 연료를 변환하여 이용하거나 햇빛, 바다, 바람 등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하여 이용하는 에너지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조력발전인데 조력발전은 밀물과 썰물 때 해수면의 높이차가 생기는 것을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얻는 기술입니다. 따라서 조석차 또는 이걸 뭐라고 하죠? 조수간만의 차 가 큰 하구나 만의 조력발전소를 건설한다. 그래서 이게 어떤 원리냐면은 밀물 때는 바닷물이 이제 많이 차 있겠죠. 높게 있고 여기는 호수, 뭐 댐 이런 거라고 칩시다. 여기를 막아놔요. 막아놓은 다음에 바닷물이 이렇게 높이 올랐을 때 얘를 뚫죠. 뚫으면은 물이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럼 여기 사이에 프로펠러를 이렇게 설치해 놓습니다. 물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프로펠러를 돌리겠죠. 그럼 돌아가면서 발전기가 돌아가고 전류가 생산이 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한 발전이에요. 마찬가지로 썰물 때는 바닷물이 많이 빠졌겠죠. 호수물이 비교적 높겠죠. 그러면 이걸 다시 열었을 때 물이 이렇게 흐르겠고 여기 프로펠러를 돌리고 발전기를 돌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파력발전은 파도가 칠 때 해수면이 상승하거나 하강하여 생기는 공기의 흐름을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얻는 기술이다. 파력발전은 소규모로 개발할 수 있고 파도가 쳐야 되고 이 파도를 막는 벽이 있죠. 방파제로도 쓰일 수 있어요. 활용할 수 있어 실용성이 크다. 그래서 파력발전은 파도를 이용한 발전이다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 장단점은 이따가 책에서 한번 더 봅시다. 그 다음에 수소연료전지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천천히 할게요. 수소연료전지에서는 이 수소연료전지 말 그대로 수소가 연료가 됩니다. 그래서 연료의 화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직접 전환되므로 에너지 효율이 높아요. 그래서 어떻게 얘가 전기를 만드냐? 여기에 전구를 연결하고 여기에 이렇게 도선을 연결했다 칩시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수소를 넣어줘요. 그럼 여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수소가 이온이 돼요. 수소 이온. 근데 수소가 이온이 된다는 소리는 전자가 한 개가 빠져나가겠다는 소리지. 그래서 두 개가 이온이 되면은 전자 두 개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수소 이온과 전자로 분리가 되게 되고
수소가 전자를 잃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자를 잃으면 산화라고 하죠. 그래서 수소의 산화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전자고 수소 이온이 얘들이라고 보면 돼요. 수소 이온은 이렇게 전달이 되고요. 전자는 이렇게 전선 통해서 전달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전자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소리는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소리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네요. 그러면은 이 전구 잘못 썼네요. 자죠 이거는. 전류가 흘렀으니까 이 전구에는 불이 들어오게 되겠고 전류가 여기서 이렇게 흘렀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극, 여기가 플러스 극이 된다 라고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해질을 통해서 수소이온이 이렇게 가는 거고 전자는 이렇게 왔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산소를 공급해 주면은 여기서 이 산소랑 수소이온과 전자가 한 군데서 만나게 돼요. 그럼 뭐가 생성이 되냐? 물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산소가 전자를 얻는 과정이기 때문에 산소의 환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수소의 산화, 산소의 환원을 이용해서 수소 연료 전지에서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전자의 이동은 마이너스 플러스,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아까 방금 한 거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의 산화가 일어나고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의 환원이 일어난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에너지 도시, 건물 외벽에 고효율 단열재를 사용하여서 열 손실이죠. 열 손실을 줄입니다. 단열재라는 게 열을 차단하는 장치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가 열심히 보일러를 떼서 방 안을 뜨겁게 했어요. 근데 그 열이 외부로 빠져나가면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단열재를 사용하여서 열을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주택의 지붕에 태양 전지판을 설치하면은 친환경적으로 전기를 얻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주거용 공간은 남향이 좋고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장소 대신에 전기 자동차를 이용하면 좋겠죠. 이렇게 개념 설명을 마치고 책으로 개념 설명을 조금만 더 보충을 할게요. 일단 이 부분 봅시다. 아까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말했던 핵에서 이러한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죠.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 원자핵 1개로 변하는 과정인데 수소 원자핵 4개의 질량의 합은 이 정도, 헬륨 원자핵 1개의 질량은 이 정도. 그럼 질량이 분명히 줄었죠.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질량 결손이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이 결손된 질량에 의해서 에너지가 발생하고요. 질량이 많이 줄어들면 많이 줄어들수록 그만큼 에너지도 많이 나온다. 이 정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핵의 특징인데요. 핵은 약 1500만 켈빈 초고온 상태고요. 그 다음에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되어 활발하게 움직이는 플라스마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액체도 아니고 고체도 아닌 그런 플라스마 상태. 그 다음에 태양에너지 전환 쭉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핵발전의 장단점. 아까 쭉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한번 다시 보세요. 이게 이제 화력발전이랑 비교하면은 매장량이 많긴 많아요. 화력발전에 비해서는 화석연료에 비해서 매장량이 많긴 많은데 그래도 원료가 고갈될 위험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나머지 방사능 유출, 방사성 폐기물 처리, 그 다음에 냉각수가 바다로 배출되어 해수의 온도가 상승할 수 있다. 이걸 좀 이해하기 힘든 친구도 있을 텐데 왜 냉각수가 들어가면 온도가 높아지냐? 이 냉각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물체를 냉각시켜주는 물입니다. 그러면 냉각시키고 나면은 이 물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뜨거워지겠죠. 뜨거운 애를 냉각시키면은 이 물은 뜨거워질 거 아니에요? 그 뜨거워진 물이 배출이 되게 되면은 온도가 상승한다는 거죠. 이런 단점들이 있고요. 장점들은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 태양광 발전도 아까 말을 했지만 장점, 연료 고갈 위험성 없고 이산화탄소 배출하지 않고 수명도 길고요. 진동 소음도 없고 유지 보수 간편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풍력 발전도 환경오염 일으키지 않고요. 설치기간 짧고 에너지 효율이 높고요. 설치비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하다. 하지만 소음, 그 다음에
발전 지역이 제한적이고 정확한 발전량을 예측하기 어렵다. 아무래도 바람의 양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예측을 하기 어렵겠죠. 그 다음에 좀 아이러니하게도 바람이 많이 불면 발전이 많이 된다고 했는데 너무 세게 불면은 안 됩니다. 이것도 약간 단점이죠. 그 다음에 새가 날아가서 충돌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도 단점이 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파력발전, 조력발전. 파력발전은 파도를 이용한 발전이었고요. 그 다음에 조력발전은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한 발전이었어요. 이 파력발전, 조력발전의 장점, 연료비가 거의 안 들겠죠. 발전 비용도 저렴하고요. 파력은 방파제로 활용할 수 있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계속 치기 때문에 내구성이 취약해요.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력 생산도 일정하지 않고 파도가 일정하게 치는 건 아니니까 파도가 많이 치는 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고요. 조력발전도 마찬가지로 조수간만의 차가 큰 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준다. 얘는 왜 그러냐면 조력발전을 하려면은 댐이나 호수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만들려면은 일단 갯벌을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갯벌이 파괴되겠죠.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에 연료전지. 아까 말했듯이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에 뭐가 일어난다 했어요? 산화. 그 다음에 플러스 극에서 산소에 환원이 일어난다 했죠. 그래서 수소와 산소의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하여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한다. 그 다음에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한다.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한다. 그래서 여기에 불이 켜진다. 이렇게 알아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장점이 에너지 효율이 높고요. 환경오염 물질을 거의 내놓지 않는다. 나오는 게 물이에요. 부산물로 나오는 게 물인데 심지어 얘는 따뜻한 물로 나옵니다. 온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 물이 뭐 방을 데우는 거 그런 걸로도 쓰일 수 있어서 굉장히 친환경적이죠. 그래서 환경오염 물질을 거의 내놓지 않는다. 그 다음에 소규모 휴대기기부터 대형 발전소까지 널리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단점이 뭐냐? 상용화가 아직 안 돼 있어요. 왜냐면 수소라는 기체를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죠. 수소는 가연성 기체인데 폭발을 할 수 있는 기체인데 이걸 대량으로 생산, 운반, 저장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상용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에너지 도시 아까 방금 했고요. 적정 기술이 뭐냐면 과학기술의 혜택에서 소외된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그 공동체의 특성에 맞는 가장 단순한 수준의 기술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프리카 난민들 이런 사람들은 깨끗한 물조차도 잘 못 마시죠. 그래서 이 생명빨대가 뭐냐면 그 더러운 물을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로 정수시켜주는 그런 빨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뭐 최첨단 기술을 사용했냐? 그건 아니거든요. 가장 단순한 수준의 기술이고요. 그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우리는 적정 기술이라고 그러고요. 이 페달 세탁기도 말만 딱 보면은 전기를 이용한 세탁기가 아니라 페달을 밟아서 세탁을 하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적정 기술이라고 한다라는 거. 문제 한번 쭉 풀어보고 끝냅시다. 850번. 태양의 중심부에서는 가벼운 수소 원자핵들이 융합하여 무거운 헬륨 원자핵으로 변하는 수소 핵 융합이죠. 이때 질량 결손에 의해 많은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바람은 열 에너지가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요. 태양 전지는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식물의 광합성은 빛 에너지가 포도당,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핵발전은 우라늄 같은 원자의 핵분열 반응을 이용하므로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적죠. 그래서 X입니다. 태양광 발전은 연료가 고갈될 염려가 없죠. 태양빛을 이용하는 거니까. 하지만 초기 설치 비용이 많이 든다. 맞죠? 풍력 발전은 설치 기간 짧고 맞죠? 에너지 효율 높고 맞죠? 소음 발생 및 자연 경관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맞네요. 내장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고갈의 위험이 있는 에너지 자원은 화석연료이다. 파도를 이용한 건 파력발전이고요. 연료전지는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겁니다. 연료전지에서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물을 생성하는 반응을 화학반응식으로 나타내죠. H2랑 O2가 만나서 물이 되는데요. 계수 맞춰줘야겠죠?
얘가 하나면 얘가 두 개가 돼야겠고 얘가 두 개가 돼야겠네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장단점 알고 있고 그다음에 특징들 알고 있으면 이 단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단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는 뭐 계산하는 그런 게 아니라서 개념만 잘 잡아 놓으면은 뭐 틀릴 만한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을 쭉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